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하반기 첫 거래인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어제를 뒤로하고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던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죠. 이는 결국 미국의 부채를 증가시킬 거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위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주요국들에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파월 의장에게도 압박을 가했죠. 제롬 파월 의장도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관세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자재 쪽에서 강한 흐름 2%대 상승 보여줬고요. 기술주들은 역시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5%대 하락했고요. 반면 애플은 1%대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미증시 상황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혼조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0.91% 오른 44,494.94에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하락하며 나스닥 2만 선으로 0.82% 내렸고요. S&P 500 0.11% 빠진 6,198.01에 장 마쳤습니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에서 수요가 빠져나오면서 일부 우량주와 소형주로 옮겨가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우량주에는 수요가 붙었는데요. 자세한 히트맵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오늘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3.4%대 하락했으며 엔비디아는 2%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각각 1%, 0.27% 떨어졌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갈등을 겪으면서 테슬라가 5.34% 떨어지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량주에는 수요가 불었는데요. 이날 존슨앤존슨이 2.12% 오르고 코카콜라가 1%, 머크가 3.35% 오르는 등 다우존스 구성 종목이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2달 동안 시장은 위험 부담을 안고 인공지능이나 테크 분야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제 그런 식의 거래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10% 넘게 하락해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브러턴 우주 체제하의 근본 위제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됐던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던 1월 중순 때 110.176으로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한국 시간 1일 오전 9시 32분 기준 96.690으로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정책 변동성 등을 근거로 하반기에도 달러 약세가 심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스위스 보험업체 취리히의 가이 밀러 수석 전략가는 약달러에 베팅하는 투자가 이미 인기인 만큼 달러 약세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이 크립토 은행에 도전합니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회장 겸 공동 창업자는 가상자산 신탁은행 설립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클이 신청한 신탁은행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은 앵커리지 디지털 한 곳입니다. 서클이 신탁은행을 설립한다면 USDC 준비금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USDC 커스티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신탁은행에 대한 인가인 만큼 일반 은행이 제공하는 현금 예금과 대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홍콩 증시가 20% 급등한 반면 중국 상하이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두 증시의 수익률 격차가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기술주 투자 열풍과 본토 자금 유입이 홍콩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상하이 증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치며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항생 지수는 20%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지수가 5.49% 오르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약 3.6배 높은 상승률입니다. 홍콩 시장은 본토에 상장되지 않은 혁신 기업들 비중이 높아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처로 적극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하이 증시는 정체한 반면 상하이 증시 대표 지수인 CSI 300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위축, 디플레이션 압박에 올 상반기 0.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머스크도 SNS X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개별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 소식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내부 서한을 통해 AI 개발 부서를 MSL로 명명하고 세부 조직 구성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전체 조직을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로 부를 예정이라며 모든 재단, 오픈소스 리마 소프트웨어 등 제품 및 페어팀 차세대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새로운 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AI 책임자로는 알렉산더 왕이 임명됐는데요. 왕 CIO는 최근 메타가 대규모 투자한 스케일의 AI 창업자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출신 낫 프리드먼은 제품 및 응용 연구 분야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다음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신 V4 슈퍼차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하이, 저장, 간수, 충징 등 4개 지역에 V4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베이징과 광둥 등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타 브랜드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감세 법안 관련 공개 비판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이후 풍력 및 태양광 산업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인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수익성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뉴스입니다. 아마존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로봇 수가 조만간 인간 노동자 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역사상 최다인 100만 대가 넘는 로봇이 배치되어 인간 노동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1분기 기준 아마존 직원 수는 156만 명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사람처럼 팔과 다리, 머리를 갖춘 인간형 로봇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봇은 현재 아마존에서 재활용 용기를 나누는 작업 등을 테스트 중이며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경영진이 지난 1년간 10억 달러, 약 1조 3,500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6월의 전체 매각 물량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가 확인되자 주가는 6월 초 130달러대에서 6월 27일 157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3조 8,470억 달러로 늘어나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서 황 CEO의 매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 악재 속에서도 오픈 AI와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은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시리의 차기 버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픈 AI 또는 엔트로픽의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AI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애플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자체 AI 모델 중심 전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플은 미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애플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별 이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M7 종목 가운데 아마존과 애플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상원에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각종 감세 조치와 함께 예산에서 불법 이민 차단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입은 세액 종료로 담겼습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운송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라이더 시스템이 6%대, 제이비언트 5%, 랜드스타는 4%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는데요. 고용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급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는 앞으로 관망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협상에선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가 보였는데요.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일본에 대해서 30에서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자세한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미국 시장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M7 종목 중엔 아마존과 애플만 상승했죠.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한 이슈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대통령의 관세 법안 통과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선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도 파산핑이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치 피니핑에 정말 많은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또 너무 귀엽다 보니까 하나 사주면 또 하나 사주게 되고 캐릭터가 정말 많아서 끝이 없다는 겁니다. 가방에도 필통에도 인형에도 그리고 스티커에도 피니핑. 어느새 집안 전체가 티니핑으로 뒤덮이고 결국 부모님 지갑은 텅텅 비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이 파산핑입니다. 그런데 이 파산핑 단순히 유행어로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가 한 콘텐츠 기업의 실적을 1700%나 끌어올렸고 주가도 6배 넘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바로 그 티니핀의 주인공 그리고 어린이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SAMG 엔터테인먼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AMG 엔터는 2000년에 설립된 애니메이션 전문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미니 특공대, 헬로 카봇, 그리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좋은 캐치 티니핑이 있죠. 초기에는 TV 애니메이션 위주의 제작사였지만 지금은 방송, 유튜브, 완구,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사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티니핑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시작해 굿즈, 패션 아이템, 교육용 콘텐츠, 모바일 앱까지 아이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죠. SAMG의 실적은 올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약 1,453억 원, 영업이익은 23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5배, 영업이익은 무려 1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올해 4월 초에는 27,000원대였던 주가가 6월에는 한때 85,000원까지 오르며 3개월 만에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콘텐츠 기업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SAMG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하나의 캐릭터 IP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하는 수직 통합형 콘텐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티니핑이라는 캐릭터 하나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반영되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소비되고 완구나 학용품으로 판매되고 모바일 게임이나 앱으로 또 한 번 수익을 냅니다. 이런 구조를 원소스 멀티유즈 또는 IP 풀라인 전략이라고 하죠. SAMG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티니핑 콘텐츠는 중국,
동남아, 북미 등 20개국 이상에서 방송 중이고 글로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에스파와 협업해 K-팝 콘텐츠 IP를 결합한 신제품도 선보였는데요. 이는 어린이 타겟을 넘어 10대와 20대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기업의 콘텐츠 영향력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SAMG 엔터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사 캐릭터 IP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고, 둘째로는 콘텐츠 완구, 게임, 유통으로 이어지는 수익 다변화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티니핑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차세대 캐릭터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단일 IP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현재 수익 대부분이 특정 캐릭터에 집중돼 있다는 점, 즉 티니핑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단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글로벌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SAMG는 IP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규 플랫폼 진출, 그리고 라이선스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용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SAMG 엔터테인먼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캐릭터를 콘텐츠, 상품, 디지털로 확장하며 하나의 브랜드이자 플랫폼으로 키워낸 기업, 바로 SAMG입니다.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든 이 콘텐츠가 한 기업의 실적을 바꾸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흐름, 그리고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SAMG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SAM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티니핑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중에 하츄핑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경진 아나운서 좋아하시는 캐릭터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티니핑을 네. 본 적은 없지만 그 짤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행복한 해피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노란 색깔 캐릭터였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노란색 친구를 조금 좋아합니다. 네, 티니핑 중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10대에서 20대 분들까지 그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고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티니핑 캐릭터를 만든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더 확장시키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온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겠죠. 예지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신용등급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습,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 신용등급이 속속 하락하면서 신용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과 2차 전지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 구조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이어서 중동산 저가 물량까지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업황 회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영업 적자 지속과 실적 회복 지연 등을 이유로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모회사인 롯데제주의 신용등급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롯데케미칼과 롯데제주의 신용도 강등은 2023년 이후 2년 만입니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신용등급이 각각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겹쳐서 단기간 내 현금 창출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나이츠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총 47개 기업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상향 조정된 기업은 14곳에 그쳤는데요.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간 기업은 31곳으로 하향 조정된 17곳보다 많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용등급 하락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에너지와 하나토탈에너지스, LX 인터내셔널, 효성 TNC, 세아 베아스틸즈 지주 등도 신용 등급 하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K뷰티 관련 소식입니다. 수출 실적 호조의 화장품주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성장세는 유효하지만 해외 매출 비중 등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갈리는 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한 시기라는 평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억 5천만 달러로 6월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에 이은 글로벌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콜마는 전일에 이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모레퍼시픽도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달바글로벌도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내 화장품주에 투자하는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는 57.82%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평균 20배 수준이라며 대부분 2, 3분기에도 실적 기대치가 높게 유지되지만 매출 고성장과 ROE 우상향 흐름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트럼프 관세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하여 6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호조와 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이런 깜짝 성과를 견인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4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6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외에 바이오 헬스 11억 1천만 달러, 선박 25억 달러로 모두 역대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은 각각 2%, 15%대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대미 수출은 자동차, 철강 감소로 0.5% 줄었고 대중국 수출 일부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EU 등으로의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90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되었으며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세대출 관련 기사입니다.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초 전세 가격이 높아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타 지역 아파트와 달리 반전세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주를 앞둔 한 단지 소유주 A씨는 올해 현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나마 반전세로 보증금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만들어 잔금을 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더 고가 아파트는 반전세도 안 될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를 찾지 못한 수도권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가 이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막히며 입주 임박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졌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11,863가구가 7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 가운데 서울 4,157가구, 경기도 6,257가구, 인천 1,444가구입니다. 중개업소들은 세입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계약만 성사되면 500만 원을 얹어주겠다라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 3구 고가 단지들은 반전세도 수월하지 않아 더욱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가전주 관련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 제습기 등과 관련이 있는 여름 가전주가 증시에서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파세코 주가는 장중 전일 대비 21.58% 오르며 거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등을 판매하는 중소가전업체입니다. 같은 시간 위닉스, 신일전자, 코웨이, 쿠쿠움시스 등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각각 0.83%, 0.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23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 산지, 제주 동부 등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더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폭염 현상이 전 세계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염 소식에 가전주가 수혜를 입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자동차, K뷰티 등 관련주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국내 증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3080선에서 약보합 출발했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장중 한때 303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개장 직후 순매도하던 기관 투자자는 매수 우위로 전환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장중 매도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99억 원, 793억 원 담아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대외 여건 속에서 휘청이는 모습인데요. 또다시 피어오른 관세 불확실성의 투심도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784포인트로 개장한 뒤에 장중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0.19%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87억 원, 295억 원 담아내면서 물량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대부분 하락장이 펼쳐졌는데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전자 사수의 안간힘을 쓰면서 지켜냈는데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영향으로 2%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인데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으로 전날 급등했었던 한화, SK 등 일부 지주사 주가는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가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즈는 5% 넘게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미용기기주들 혼조세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한편 무더운 날씨를 호재로 삼은 냉방가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일본 상호 관세율을 30%대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무역협상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갈등 심화 조짐 속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볼까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건설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 소식에 양사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HD 현대건설기계는 전일비 13%대 오른 85,6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같은 시각 3.12% 오른 12,89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양사는 1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가 존속 법인으로 남아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합병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생산 비용 절감 및 엔진 등의 전략 신사업 육성을 통한 중장기 합병 시너지 발생 전망이 거론됐습니다. 양사 체제 하에서 발생했던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 제거 및 생산 체제 단일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건기 판매 다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원가 절감 및 구매력 강화, R&D 공동 개발 시너지 개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사 합병 시 2025년 매출 약 8조 원, 영업이익 약 4천 원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D 현대건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가는 20.13% 상승하며 9만 700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종가는 13.38%로 마무리 지으며 8만 5,600원에 마무리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5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어주다가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장대 양봉을 연출해줬습니다. 고점은 9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합병 관련 이슈도 잘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종목은 건설기계 통합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폭염 수혜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띈 종목이 바로 파세코인데요. 폭염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파세코가 수혜 기대감 속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파세코는 캠핑용 가전제품이나 냉방기기, 특히 창문형 에어컨으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웠죠.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35도 가까이 올라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염이 찾아오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창문형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곤 하는데요. 이런 수요 확대 기대감이 오늘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파세코는 기존 벽걸이형이나 스탠드형 에어컨보다 간편한 설치, 저렴한 가격, 그리고 1인 가구 중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폭염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더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냉방기에 대한 수요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물론 여름 한철 수혜주인 만큼 짧은 사이클 내에서의 탄력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매매하실 땐 기상 흐름이나 단기 수급 변화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형지글로벌입니다. 형지글로벌이 자체 결제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토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전 9시 기준 형지글로벌은 전 거래일보다 23.39% 오른 4,695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형지글로벌은 통합 결제 플랫폼인 형지페이 개발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형지코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지페이는 형지그룹의 전국 2천여 개 유통망과 600만 고객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그룹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형지페이를 스테이블코인 사용 채널형, 형지글로벌은 이번 개발로 형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2천여 개 유통망과 600만 명의 고객을 묶어 올해 목표 매출 1조 원인 그룹 전체의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2천여 개 유통망과 600명의 고객이 있는 만큼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소비자들이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할 방침입니다. 금융권과 적극적인 논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와 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암호화폐 채굴업 등 3개 상표 분류에 대해서 이미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형지글로벌은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로 주로 골프웨어 브랜드 카스텔바작을 전개하는 상장사입니다. 모회사는 패션그룹 형지로 크로코다일 레이디, 샤트렌, 예자, 엘리트 학생복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문에선 아트몰링, 해피플라워 아울렛 등을 통해 오프라인 채널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파 재화 브랜드로는 에스콰이어 소노비, 포트폴리오 등이 있습니다. 형지그룹은 여성복, 남성복, 재화, 유통, 골프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종합 패션 기업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형지글로벌도 강세 보였습니다. 시가 4,945원 29.96% 상승해서 고가도 그대로 29.9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종가도 그대로 가져와서 4,945원 29.96%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형지글로벌 어제는 음봉 만들어냈지만 오늘은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점으로 5,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종목이겠습니다. 전통적인 패션 기업이었던 형지글로벌이 형지페이와 형지코인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마치 새로운 플랫폼주를 보는 듯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향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리워드 시스템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시장에서 이걸 단순한 테마 이상으로 바라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진 아나운서, 인물 전해주시죠. 네, 다시 돌아온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자주 보이는 HSBC 은행의 전 CEO, 노엘 퀸입니다. 노엘 퀸은 1962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금융 전문가를 꿈꾸었다기보단 회계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버밍엄시티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1987년 그랜트 손턴이라는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HSBC의 전신인 미드랜드 뱅크 산하의 포드 트러스트 그룹에 입사하면서 금융업에 첫 발을 들이게 되죠. 그 뒤로는 줄곧 HSBC 계열사와 함께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수원 내셔널 모터 파이낸스, 에버슈어트 리징 같은 기업 인수부터 유럽 북미 지역의 상업금융 부문까지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의 HSBC를 만든 주요 기틀을 하나씩 쌓아온 셈이죠. 노엘 퀸은 2011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상업금융 부문을 맡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5년 HSBC 글로벌 상업금융 부문 CEO에 올랐고 2016년에는 그룹 매니징 디렉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약 30년간의 시간을 거쳐 2019년 8월 노엘 퀸은 HSBC의 임시 CEO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식 CEO로 취임하게 되죠. 그의 리더십은 결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30여 개국에 걸친 HSBC의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수익성이 낮은 그 시장은 과감하게 정리했고 캐나다, 프랑스 소매 금융을 매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시장에서도 철수했고 직원 수를 줄이고 전통적인 지점 중심 영업 방식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했죠. 그 결과 HSBC는 다시 아시아 중심 은행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노엘 퀸은 또 하나 중요한 이정표를 남깁니다. 2020년 그는 HSBC의 넷제로 전환 로드맵을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 2030년까지 은행 운영과 공급망을 넷제로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반을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노엘 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단지 돈을 대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처럼 노엘 퀸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금융권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고 COP26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노엘 퀸은 공식 은퇴를 발표합니다. 지난 5년은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시기보다 강도 높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개인적인 삶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라며 노엘 퀸은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HSBC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후임자로는 조르주 엘헤데리가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퇴임이 곧 은퇴는 아니었죠. 2025년 그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줄리어스 베어의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하며 여전히 금융계의 영향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같은 해 영국 왕실로부터 신년 훈장을 받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금융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셈이었죠. 오늘 함께 살펴본 노엘 퀸의 이야기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는 단지 구조조정을 잘한 CEO가 아니라 금융이 가야 할 방향을 지속 가능성으로 돌려놓은 인물이었죠.
오늘은 노엘킨이 퇴임하면서 남긴 말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은행 역시 바뀌어야 한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경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엘킨이었습니다. 네, 노엘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으로 시작해서 CEO 자리까지 오른 인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 무엇일까요?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텔 업종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코비드 이후 침체되었던 호텔 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호텔 관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남성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빅 쇼티지 IBKS만이 쓸 수 있는 호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특히 서울 호텔의 수요 회복과 공급 제한에 초점을 맞춰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호텔업의 호황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호텔 공급 물량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추세는 2025년 이후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신규 공급에 대한 부담이 있고 주요 고객층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수요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수요 측면에서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국인 호텔 수요 증가입니다. 두 번째, 2019년을 상회하는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입니다. 세 번째,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수요의 구조적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국내 관광 숙박 소비 금액 중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국인 호텔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거 국내 관광이 쇼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여행 및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과거 중국인 중심에서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인데요. 국내 여행 및 호텔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더 안정화되었다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호텔 수는 1,049개, 객실 수는 13,141개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호텔 수는 1,086개, 객실 수도 5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호텔 시장의 주요 지역인 서울의 경우 2019년 호텔 수는 333개, 객실 수도 늘어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객실 수 증가로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 상황인데요. 숙박시설 인허가 건수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공급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도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방한 중국인 수는 460만 명으로 2019년 602만 명 대비 76.4%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방한 외국인 수는 1,177만 명으로 2019년 1,148만 명을 2.5%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호텔 업체들의 ADR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CBRE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호텔의 ADR은 22.6만 원으로 2022년 18.6만 원을 21%대 상회했고 2024년 1분기 동수치는 21.3만 원으로 2023년 1분기를 7%대 넘어서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레브파의 상승이 ADR 상승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레브파는 16.2만 원으로 전년비 42%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이 가격과 투숙률을 동시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2025년 ADR은 보수적으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올해 하반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 성장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호텔 시장의 호황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3에서 5성급 호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텔 업체들의 성장성이 높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 비중이 높고 두 번째, 3에서 4성급 호텔 비중이 높으면서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의 여부인데요. 이어서 추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피보팅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신라스테이나 신라모노그램 같은 멀티 브랜드로 호텔 브랜드를 확장하며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 업체 중 파이프라인 확장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호텔 영업 실적 악화는 방한 중국인의 증가와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 그리고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익 기여도 증가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 내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주가 바닥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현재가 51,700원에서 목표 주가 55,000원의 매수 의견 나왔습니다. 신라 모노그램 강릉이 이번 달 내로 오픈할 예정인데요. 약 900개의 객실을 운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GS P&L입니다. 나인트리가 주는 달콤한 열매라는 평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GS P&L은 생소할 수 있지만 파르나스 호텔을 67% 지배하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특히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3해성 4성급 포지션인 나인트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 연말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의 리뉴얼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25년 1분기 매출은 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대 하락하며 부진한 실적 보였습니다. 이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리뉴얼의 객실 수가 잠시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한편 해당 리뉴얼을 마치면 ADR 상승과 객실 수 증가가 이뤄지며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추천 종목 서부 T&D입니다. 25년 영업이익이 무려 600억 원 상회로 전망됩니다. 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16%대 상승한 2,18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46%대 상승한 6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되는데요. 3, 4성급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광화문 D타워 운영 수익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스퀘어원 실적 상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시 단체 투숙객을 유치할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파이프라인도 5성급 위주라는 점에서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는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기업은 서울 드래곤시티, 인천과 송도에 있는 스퀘어원 복합 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는 양천구에 물류창고와 쇼핑몰, 그리고 아파트가 포함된 도시첨단 물류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호텔 기업들이 방한 외국인 및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호텔들인데 그룹 기업명은 좀 생소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호텔 관련주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리포트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업들의 합병 이슈와 폭염에 따른 관련주들이 급등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가 조금은 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진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다시 커진 미국발 관세 우려 속에서 우리장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7월 9일 이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할수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점을 경계하시면서 우리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황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평을 정리하자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발 살살해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투자 리포트처럼 다양한 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업종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